그러니까 농민들이 왜 그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게 되냐면 레닌과 볼셰비키는 귀족들의 토지를 뺏어서 그렇죠. 농민들에게 그 배분한 어떤 그런 정책을 펴온 것이거든요. 그 혁명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볼셰비키를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 그냥 뺏기도 서러운데 줬다 뺏은 거잖아요. 그냥 완전 그냥 뺏었겠죠. 뭐 주거나 보상해주거나 그러니까 이러진 않았겠죠. 그 스탈린을 위시한 그 소련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을 강행했고요.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가장 큰 저항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면 집단 농장화 되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라고 예상을 한 상태로 반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해도 내일 만약에 집단 농장화 된다고 하면 오늘까지만 해도 이 밭과 이 돼지와 이 소는 내 것인데, 예, 다음 날 되면은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 넘어가는 거죠? 집단 농장의 소유가 되니까 농민들의 하는 행위가 돼지와 소와 이런 가축을 다 도살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먹는 게 낫죠. 예. 아니, 어차피 뺏길 거. 그 판단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소련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두수라고 하죠. 가축의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나비 효과가 엄청 날 것 같은데요? 이거 가축들이 없으면 뭐 농사도 못 짓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어떤 것이든 이제 체제를 급격하게 바꿀 때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거기다가 또 이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1931년, 32년에 대기근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어로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숱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데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머, 다 아사죠. 그 굶어 죽은 거죠. 거네요. 예. 한 몇 명 정도 죽어요? 지금 상당히 그 의견이 분분한데요. 수백만 명 단위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뭐 최근에 예. 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왜 예.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예. 팻말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금 비극이 두 번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 나이가 90몇 살인데 나는 스탈린의 홀로도모르도 이겨냈다. 이번 전쟁도 내가 살아남아서 난 푸틴보다 더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써서 푯말을 들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홀로도모르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요. 이때 뭐 사실은 뭐 짐승 뭐 잡아먹고 흙도 파먹고 그리고 뭐 벌레도 잡아먹고 나중에는 끔찍한 얘기인데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사람까지 잡아먹는 식인행위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고각자들도 이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 겪으면서 풍부한 지주의 자손이었는데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건 평생 트라우마 시달리면서 썼던 글을 보면서 이거는 대를 이어서 또 잊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 아니 유럽의 빵바구니다라고 할 정도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굶어 죽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농작물들을 다 수출용으로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약간 예. 일제강점기 때 그 수탈이 좀 생각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1932년이 홀로도모르가 가장 심했던 해인데요.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농업 그 생산량이 1,2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소련을 이끌고 있는 그 스탈린 지도부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책을 물을 수는 없다. 강행해야 한다 하면서 기근이 닥친 지역에서 계속 그 농산물을 쥐어짜서 이것을 그 외국에 팔아서 생긴 돈으로 기계를 사오고 원료를 사오고 하면서 고공팔을 밀어붙인 것이죠. 우리 국민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밀을 팔아.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그건 말도 안 있을 되는 수가 있나요? 거죠. 진짜. 그리고 이때 사실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더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연방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니네 민족은 안 굶어 죽고 우리 민족만 굶겨 죽이고 그죠. 있잖아라는 각 국가들의 어떤 이 정체성, 분노라고 하는 게 분명히 여기서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탈린 때는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고 러시아 사람도 숙청당하고 우리 고려인 같은 경우도 강제 이주당하고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가장
혹독하게 겪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당시 이제 견디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예, 탈출을 하는데 이 스탈린이 아예 그냥 국경을 그냥 봉쇄해 버려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군인들로 막아요? 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감옥이네요. 그 죽음의 감옥.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봉쇄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스탈린의 어떤 선전 정책에 의해서 우리 소련 사회주의 국가는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다. 아. 이걸 선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탈출해버리면 그렇지 않다는 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차단시켜버린 거죠. 와 진짜 못됐다. 이걸 또 은폐까지 해요?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뼈 깊은 반소 감정이 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예전에 왜 교수님 우리 독소 전쟁할 때 예. 히틀러가 그 러시아 침공하는데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오히려 맞아버렸던 하면서 거. 맞아. 그게 약간 모지했는데 야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그죠. 내가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 DC를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제노사이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홀로도모르, 예, 네. 그거에 대해 추모하는 그러한 기가 있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웠던 게요. 검은색 현무암인데 그 배경 그림이 파릇파릇한 밀들이었어요. 그 밀 곡창지대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한을 그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참 그래서 역사가 아이러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극이라는 것이 이 어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한 지역, 농민이라고 하는 그 계층에 놓고 보자면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그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 후진국이었던 소련이 이런 경제 개발 계획을 거치면서 이제 비약적인 성장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뭐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는 그런 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의 어떤 비극을 딛고서서 이루어진 경제 성장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물리칠 수 있었던 어떤 국가 어떤 능력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 때도 미국과 대등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경제 기반이 만들어지죠. 참 이게 그 1930년대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